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입니다. 저는 장애를 가진 재벌 3세와 결혼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저는 조심스럽게 그를 침대로 옮기려다 그만 발을 헛디뎌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고 말았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야, 엄마 말 잘 들어. 어머니는 제 앙상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은 퀭했고 걱정과 피로로 얼룩진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박 사장 댁은 엄청난 부잣집이야. 우리 모녀가 평생 꿈도 못 꿔볼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 집 둘째 아들이 몸이 좀 불편하긴 해도 사람은 정말 점잖다고들 하더구나. 네가 그 집에 가서 조신하게 며느리 노릇만 잘하면 더는 고생할 일은 없을 게다. 저는 어머니의 거친 손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고단했던 평생이 그 손의 주름 속에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저 몸이 좀 불편하다고 하셨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란 걸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막강한 한성그룹의 둘째 아들 박지우는 끔찍한 사고를 당한 후 두 다리가 마비되어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더 최악인 것은 그 사고로 남자로서의 기능까지 잃었다는 것이었죠. 어머니는 사랑도 육체적 접촉도 없는 결혼의 대가로 어마어마한 돈을 받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박 씨 집안에서 예단비로 수백억 원을 제시했다고요. 아마 우리 동네 사람들을 전부 합쳐도 만져보지 못할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25이 넘도록 변변한 졸업장과 박봉의 사무직 일자리밖에 가진 게 없는 저에게 이건 마치 꿈과도 같았습니다. 기이하고 뒤틀린 꿈 말입니다. 저는 그 남자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모든 정보는 어머니의 말과 세상에 뜬 소문을 통해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돈 많고 잘생겼지만 불행한 장애를 가진 남자. 사람들은 그를 동정하면서도 안타까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거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돈이 생길 겁니다.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 제 미래를 책임질 아주 많은 돈이요. 저는 화려한 생활과 재벌가 사모님이라는 명예를 얻게 될 겁니다. 아내로서의 그 어떤 의무도 다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잠자리 문제로 걱정할 필요도, 아이를 낳을 필요도, 평범한 결혼이 가져오는 복잡한 관계들에 부딪힐 필요도 없을 테니까요. 엄마, 사람들이 저보고 돈에 눈이 멀어 부잣집에 팔려간다고 손가락질하면 어떡해요? 저는 씁쓸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얘야,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희끗희끗해진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입방아를 어떻게 다 맞추고 살겠니?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는 거지. 엄마는 그저 네가 더는 엄마처럼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야. 내 이 지병은 끝도 없이 돈만 잡아먹고 이번에 이 돈이 없었더라면. 어머니는 말을 멈추셨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심장병은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 수술비는 엄청났습니다. 이 예단비는 어머니와 저의 생명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퇴근하고 돌아올 때마다 가슴을 부여잡고 힘겹게 숨을 쉬는 어머니를 보는 것이 지긋지긋했습니다. 약 한 첩을 살 때마다 돈을 세어봐야 하는 그 비참함이 끔찍했습니다. 결혼할게요. 제 생각보다 단호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랑 결혼하겠어요.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이내 저를 와락 껴안으셨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우리 착한 딸, 엄마 마음 알아줄 줄 알았어. 걱정 마라. 지훈 도련님은 좋은 사람이야. 몸은 그래도 성품이 온화해서 누구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한다더라. 저는 대답 없이 그저 어머니의 깡마른 등을 토닥였습니다. 온화하든 아니든 좋은 사람이든 아니든 지금 저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 결혼을 명확히 정의 내렸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거래다. 나는 내 젊음과 자유를 팔고
그 대가로 풍족한 삶과 어머니의 안전을 얻는다. 그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짜는 그 후 일주일 만에 아주 빠르게 정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박씨 집안에서는 사람들을 보내 허름한 저희 집을 수리하는 것부터 제 옷과 장신구를 마련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저는 마치 꼭두각시 인형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입혀주는 비싼 드레스를 입고 반짝이는 보석을 걸치고 쏟아지는 축하의 말에 기계적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눈에 저는 개천에서 용이 난 신데렐라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제 왕자님은 춤을 출 수 없었고 이 호박마차는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것이라는 사실을요.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새로 단장한 방에 홀로 앉아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제 결정이 옳은 것인지 자문했습니다. 과연 이 황금 세장 속에서의 삶이 생각처럼 평온할까요? 하지만 이내 가슴을 부여잡고 힘들어 하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며 모든 의심을 지워버렸습니다. 제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 최고급 호텔 중 한 곳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유명 디자이너가 특별 제작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 드레스 한 벌의 가격은 우리 모녀가 평생 모은 재산과 맞먹었습니다. 주변은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수입산 생화, 그리고 재계의 거물들로 가득 찬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하고 호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주무대의 길을 잃고 들어선 단역 배우처럼 어색하고 이질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몸이 편찮으셔서 먼 친척 아저씨가 제 손을 잡고 식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서서히 열리자 모든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집안 출신의 신부에 대해 궁금해했고 아마도 신랑의 상태에 대해서는 더욱 궁금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제 남편이 될 남자. 그는 무대 중앙 수많은 화려한 조명 아래 놓인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상상했던 초라하고 불쌍한 장애인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 눈앞의 남자는 숨이 멎을 듯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하얀 턱시도는 그의 넓은 어깨와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훤칠해 보이는 체격을 돋보이게 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검은 머리, 높은 콧대, 그리고 굳게 담은 얇은 입술. 하지만 제 시선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그의 눈이었습니다. 가을 호수처럼 고요하지만 말로 표현하기 힘든 슬픔과 냉정함이 서려 있는 깊고 검은 눈. 그는 남성적이고 성숙하며 어딘가 우울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가가고 싶으면서도 감히 다가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째서 이런 남자가 저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걸어 아저씨의 손에 이끌려 그의 앞에 섰습니다. 그는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신랑의 기쁨도 호기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얼음장같이 차가운 무심함만이 존재했습니다. 사회자는 화려한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며 우리에게 반지를 교환하라고 했습니다. 제 손에 닿는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제 약지에 끼워졌습니다. 그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하지만 지독히도 몸이 건조하고 기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도 나누지 않고 그저 사회자의 지시에 따를 뿐이었습니다. 모든 예식이 끝난 후 저는 그의 옆에 앉아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환한 미소를 지으려 했었지만 얼굴 근육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씩 옆에 앉은 남자를 곁눈질했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앉아 간혹 누군가의 축하에 고개를 끄덕일 뿐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멍했습니다. 파티는 마침내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박씨 집안 사람들이 모셔다 드려 일찍 쉬러 가셨습니다. 저는 한 가정부를 따라 지훈의 휠체어를 밀며 차로 향했습니다. 고급 세단은 우리를 서울의 부촌인 한남동에 위치한 그의 개인 빌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광활한 거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공기는 더욱 숨막히게 변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지훈도 침묵했습니다. 그는 방안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제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앉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조로웠으며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맞은편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검은색 신용카드를 한 장 꺼내더니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당신 카드예요. 비밀번호는 06개.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면 됩니다. 저는 그 카드를 집어들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것이 돈으로 사들인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휠체어를 침실 쪽으로 몰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거실에 홀로 앉아 손에 든 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호기심이 저를 자극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그 수백억 예단비의 일부일까? 저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에 접속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떠오른 숫자를 본 순간 저는 온몸에 피가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0만 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확히 100만 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모욕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거지? 아니면 이건 일종의 시험일까? 저는 카드를 3개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요란한 결혼식, 수백억의 예단비. 그래놓고 고작 100만 원짜리 카드를 던져주다니. 명백히 그는 저를 깔보고 이 집에서 제 위치를 똑똑히 알려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잘생겼지만 차가운 그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 남자는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온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한 양의 탈을 쓴 늙은 여우였습니다. 박씨 집안에서의 제 삶은 제가 상상했던 것처럼 결코 순탄치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침실에 들어섰습니다. 신용카드에 대한 분노가 여전히 들끓었지만 애써 억눌렀습니다. 어쨌든 오늘 밤은 우리의 신혼 첫날 밤이었고 어떤 충돌도 일으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은 매우 넓었고 회색과 흰색을 주조로 한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스타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인처럼 차가울 정도로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욕실에 있는 듯 물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성였습니다. 무겁고 몸에 꽉 끼는 웨딩드레스가 불편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침대 위에 크림색 실크 잠옷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아마 가정부가 미리 준비해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샤워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부드러운 잠옷 차림으로 욕실에서 나왔을 때 지훈도 그의 욕실에서 휠체어를 타고 나왔습니다. 그는 짙은 남색 파자마로 갈아입었고 머리카락은 아직 물기가 남아 촉촉했습니다.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이마 위로 흐트러져 있어 평소의 냉정한 모습보다 조금 더 젊어 보였습니다. 저를 본 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몸을 아주 빠르게 훑고 지나가더니 이내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침묵이 우리를 감쌌습니다. 오직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신혼 첫날 밤에 낯선 남자와 한 방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저기, 뭐 도와드릴 거라도 있나요? 저는 이 무서운 침묵을 깨기 위해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는
휠체어를 침대 옆으로 몰았습니다. 침대는 아주 컸지만 휠체어에서 침대로 몸을 옮기는 것은 그에게 힘든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몸에 힘을 주며 두 팔의 힘으로 자신의 몸을 들어 올리려 애썼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뚝 위로 핏줄이 선명하게 솟아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어떻게 대하든 지금 그는 도움이 필요한 환자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며 그를 도우려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필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는 짜증과 자존심이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의 격렬한 저항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무리하게 힘을 쓰던 그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그를 부축하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건장한 남자의 무게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 둘은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의 몸 위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서 나는 깨끗하고 남성적인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이 제 몸에 밀착되었고 저는 그의 강하고 안정적인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얼굴은 아주 가까웠습니다. 길고 풍성한 그의 속눈썹 하나하나가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의 깊고 검은 눈이 크게 뜨여 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그의 눈에서 평소의 냉정함 대신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도 잊은 채 이 예상치 못한 가까움 속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남자와 가까이 접촉해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내 위에 누워있을 생각이죠? 지훈의 잠긴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손을 짚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얼굴이 불타는 듯 뜨거웠습니다.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 하지만 허둥대는 바람에 손이 미끄러졌고 제 몸은 다시 한번 그의 위로 쓰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제 입술이 그의 입술에 거의 닿을 뻔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제 얼굴에 느껴졌습니다. 저는 경악하며 온 힘을 다해 비틀거리며 일어나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감히 그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도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침대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표정은 매우 굳어 있었습니다. 아까의 당혹감은 사라지고 분노와 수치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이불을 끌어올려 움직이지 않는 자신의 두 다리를 덮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는 다시 더듬거렸습니다. 나가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가 명령했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네, 나가라고 했어요.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서러움과 억울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저 그를 돕고 싶었을 뿐인데 왜 저에게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하지만 상처 입은 그의 자존심 가득한 눈빛을 보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제 도움이 그의 눈에는 그저 동정으로 비쳤을 테고 그것이 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서서 침대 위에 있던 베개와 얇은 이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방구석에 놓인 긴 소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는 거기서 잘 겁니다. 제 신혼 첫날 밤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촛불도 꽃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색함과 서투름, 그리고 한 방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거대한 벽만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누워 살갗을 파고드는 냉기를 느끼며 제 미래가 어디로 흘러갈지 막막해했습니다. 그 어색했던 신혼 첫날 밤이 지나고 며칠이 흘렀지만 저와 지훈의 관계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았지만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고 저는 넓지만 텅 빈 이 저택 안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정부에게 지시하는 법을 배우고 예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사치품에 돈을 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외롭고 낯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지훈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외출할 준비를 마친 듯 보였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어요. 준비해요. 그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감정 없이 단조로웠습니다. 며칠 만에 그가 먼저 제게 말을 건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휠체어를 문 쪽으로 몰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중요한 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박씨 가문의 가족 모임. 그것은 제가 이 권세 있는 가문의 모든 구성원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그날 오후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헤어 디자이너 팀이 집으로 와서 저를 꾸며주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교하게 올린 머리, 섬세한 화장, 그리고 몸에 꼭 맞는 와인색 드레스.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고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제가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지훈은 이미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어 특유의 세련미와 기품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그의 시선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알 수 없는 눈빛이 아주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평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칭찬 한마디 없이 그저 가조라고 말했습니다. 박씨 가문의 본가는 언덕 위에 위치한 고풍스럽고 위험 있는 성 같았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파티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내부는 우리가 결혼식을 올렸던 호텔보다 훨씬 더 화려했습니다. 하객들은 모두 명망 있는 인사들이었고 화려한 옷차림으로 웃고 떠들며 돌아다녔습니다. 점잖은 인상의 한 중년 남성이 자신을 집사라고 소개하며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모든 시선이 즉시 우리에게, 더 정확히는 제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샅샅이 훑어보는 듯한 평가와 호기심 어린 시선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훈아, 드디어 왔구나. 따뜻하고 깊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훈과 상당히 닮았지만 더 자유분방하고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를 풍기는 한 남자가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입가에는 항상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박씨 가문의 공식적인 후계자 지훈의 형 박민준이 틀림없었습니다. 오늘 그의 곁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기품 있는 여자가 함께였습니다. 그녀는 진주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길고 웨이브진 머리는 풍성하게 빛났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주위의 다른 여자들을 모두 빛바래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약혼녀 윤서연이었습니다. 형. 지훈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 꽤나 서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준은 개의치 않고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이 확연하게 빛났습니다. 이분이 재수 씨시겠군요. 안녕하세요, 재수 씨. 저는 박민준입니다. 그는 매우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입니다. 저도 미소로 화답하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 씨, 이름이 참 예쁘네요. 민준이 말했지만 그의 손은 필요 이상으로 제 손을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슬며시 손을 빼며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서연 씨도 제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사교적인 미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결혼 축하드려요. 지훈 오빠. 바로 그때 분홍색 공주 드레스를 입은 젊고 예쁜 소녀가 달려와 지훈의 팔짱을 다정하게 꼈습니다. 오빠, 왜 이제 와요? 다들
오빠만 기다렸잖아요. 이 소녀는 겉보기에는 순수하고 사랑스러워 보였지만 저를 볼 때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적대감이 드러났습니다. 최유라야, 우리 집안에서 거둔 동생. 지우는 대수롭지 않게 소개하며 소녀의 팔을 자신의 팔에서 살며시 떼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언니. 유라가 제게 인사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전혀 호의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파티 내내 저는 누군가의 시선이 저를 따라다니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많은 하객들이라고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지훈의 시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를 직접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누군가와 대화할 때, 특히 그의 형인 민준과 이야기할 때마다 이쪽을 향한 그의 차가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의를 더 끈 것은 지훈이 그의 형 약혼 여인 서연을 볼 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를 볼 때처럼 차갑고 무심한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복잡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약간의 아쉬움, 약간의 고통, 그리고 아주 깊이 감춰진 갈망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종종 그녀가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웃고 떠들 때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그를 돌아볼 때마다 그는 즉시 다른 곳을 보는 척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자의 직감은 제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결코 단순하지 않다고, 어쩌면 지훈이 마음에 품은 사람은 바로 그의 미래의 형수일지도 모른다고요. 어쩌면 그는 세간의 눈을 속이기 위해 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감추기 위해 저와 결혼한 것일지도 모른다고요. 만약 그렇다면 저를 향한 그의 냉담함, 신혼 첫날 밤의 무관심,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그가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그가 무력해서가 아니라 그의 심장이 이미 다른 여자의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여자. 그렇게 생각하자 제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솟아났습니다. 질투가 아니라 제 옆에 앉은 남자에 대한 모호한 연민이었습니다. 차갑고 무심한 겉모습 뒤에 그 역시 자신만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파티는 여전히 시끌벅적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라도 따가운 시선과 의미 없는 사교적인 대화에서 벗어나고 싶어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제가 손을 씻고 있을 때 유라가 어디선가 나타나 팔짱을 낀 채 문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녀는 매우 불친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언니는 정말 운도 좋네요. 유라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가진 것도 없으면서 박씨 집안의 사모님이 되다니 대체 무슨 수로 지훈 오빠를 꼬드긴 거예요? 저는 침착하게 손을 닫고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건 저와 지훈 씨의 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적인 문제? 유라가 비웃었습니다. 이 바닥에서 지훈 오빠 몸 상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오빠가 언니랑 결혼한 건 그냥 세간의 눈을 가리기 위한 방패막이, 집안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뿐이에요. 자기 위치를 착각하지 마세요. 유라의 말은 가시가 되어 제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이 결혼이 거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면전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 지금 저는 지훈 씨의 법적인 아내이고 이 집안의 둘째 며느리예요. 수양딸인 동생은 처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아는 게 좋을 거예요. 저는 몇 단계 차가워진 목소리로 받아쳤습니다. 저는 쉽게 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라의 안색이 즉시 변했습니다. 아마 저 같은 출신의 사람이 감히 그런 태도로 자신에게 말할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녀는 화가 나서 다가와 손에 든 와인잔을 제게 뿌리려는 듯 들어 올렸습니다. 너, 바로 그 순간 문 쪽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유라야, 지금 뭐 하는 거니? 저와 유라, 둘 다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지훈의 휠체어가 여자 화장실 문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유라를 훑자 그녀는 몸을 떨며 황급히 손을 내렸습니다. 오, 오빠,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언니가 오해한 거예요. 유라는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서둘러 변명했습니다. 지훈은 그녀를 보지도 저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무심하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버지가 찾으시던데 중요한 손님이 오신 모양이야. 그 말을 듣자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분하다는 듯이 한 번 쏘아보고는 황급히 달려나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훈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제 편을 들거나 유라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가볍지만 무게감 있는 한마디로 저를 위기에서 구해주었고 동시에 유라에게 암묵적인 경고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의 처리 방식은 소문처럼 온화하고 무해한 사람과는 거리가 먼 매우 교묘하고 심오했습니다. 유라가 사라지고 방 안에 저와 그만 남게 되자 그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시선은 허공의 한 점을 향해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는 대답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휠체어를 돌려 떠나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민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민준은 미소를 지으며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와 지훈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나 씨, 괜찮아요. 유라가 안 좋은 표정으로 뛰쳐나가던데 괜찮아요. 그냥 작은 오해가 있었을 뿐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민준이 말하고는 지훈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훈아, 너 잠깐 나가 있어. 아버지가 너랑 할 얘기가 있으시단다. 내가 재수 씨 데리고 음료라도 한 잔 가지고 갈게. 지훈은 민준을 한 번, 그리고 저를 한 번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몇 단계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휠체어를 움직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태도는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분명 저를 도와주었는데 왜 이렇게 차갑게 구는 걸까요? 지훈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민준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유라, 걔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커서 좀 철이 없어요. 네, 괜찮아요. 하나 씨는 참 흥미로운 여자예요. 민준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시선이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사람 보는 눈은 있네. 저는 민준의 시선이 불편해져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저 먼저 나가볼게요. 저는 황급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는 민준을 뒤로 한 채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지훈이 그의 아버지인 박 회장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박 회장은 위험 있는 외모를 가진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시선은 간혹 저와 민준이 서 있던 쪽을 향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제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질투일까요? 아니, 그럴 리가. 그는 서연을 사랑하는데 아마도 저와 그의 형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박씨 가문의 명성에 흠집을 낼까봐 걱정하는 것뿐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타이르며 헛된 생각들을 떨쳐내려 했었습니다. 파티는 점점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조금 답답함을 느껴 숨을 돌릴 만한 조용한 곳을 찾고 싶었습니다. 저는 긴 복도를 따라 화려한 방들을 지나 조용한 발코니나 정원 한쪽을 찾길 바랐습니다. 박씨 가문의 저택은 너무나도 커서 저는 금세 복도와 계단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정교하게 조각된 청동 손잡이가 달린 나무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서재나 응접실 같은 곳일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저는 약간의 사적인 공간을 기대하며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곳은 서재가 아니라 남자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박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도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입꼬리를 올리며 장난기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수 씨가 길을 잃으셨나 보네. 제 얼굴이 창피함으로
확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저는 서둘러 몸을 돌려 나가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민준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여기서 만난 것도 인연인데 뭐가 그렇게 급해요? 그가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백화점에서 재수 씨 봤어요. 연한 하늘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죠. 지금과는 아주 다른 모습이던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오후에 저는 어머니께 드릴 잡다한 물건들을 사러 백화점에 갔었고 서점에도 들렀었습니다. 그가 그때부터 저를 보고 있었다니 왜 그는 저를 그렇게 자세히 관찰했던 걸까요? 모호한 불안감이 제 마음속에 피어올랐습니다. 잘못 보셨을 거예요.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닐 텐데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저는 기억력이 아주 좋거든요. 특히 아름다운 여자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저는 그의 몸에서 나는 강하고 남성적인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 공간은 원래 넓지 않았고 그의 압박감은 저를 매우 불편하고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등이 차가운 문에 닿았습니다. 아주버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연 씨가 서운해하지 않을까요? 저는 일부러 그의 약혼녀를 언급하며 그가 거리를 두길 바랐습니다. 민주는 그저 옅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남자가 바깥일에 좀 관심을 갖는 건 흔한 일이죠. 그의 태도는 저를 분노하게 만들면서도 격렬하게 했습니다. 이 난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 몰라 막막하던 바로 그때 문가에 조용히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지훈의 휠체어가 아무 소리 없이 문지방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조각상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겨울의 빙하처럼 날카롭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우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를 꿰뚫고 지나가 민준의 웃는 얼굴에 멈췄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갑자기 진공 상태가 된 듯 숨막힐 정도로 팽팽하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두 형제의 눈빛 속에서 벌어지는 암묵적인 대립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지훈의 낮고 깊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한기가 서려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눈에서는 더 이상 장난기가 느껴지지 않았지만요. 그냥 우연히 재수 씨를 만났어 잡담 좀 나누고 있었지. 지훈은 아무 말 없이 저를 한번 쓱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그 안에는 의심과 실망, 그리고 감추지 않은 분노의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민준이 몰래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해명하고 싶었지만 목이 꽉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요. 지훈은 저에게 차갑게 말하고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휠체어를 돌려 떠나버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는 고독하고 단호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민준을 지나쳐 그를 따라갔습니다. 마음속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엉켜 있었습니다. 남자 화장실에서의 사건은 파티의 소란스러운 분위기 속에 금세 묻혀버렸습니다. 곧이어 집사가 와서 우리 네 사람을 박 회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개인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이 저녁 식사는 미리 계획된 듯 했습니다. 식당은 연회장보다 훨씬 작아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동시에 숨막히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값비싼 원목으로 만들어진 둥근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박 회장이 상석에 앉았고 저와 지훈이 한쪽에, 민준과 서연이 다른 한쪽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의 분위기는 지극히 기묘했습니다. 박 회장은 일에 관한 잡담 몇 마디를 나눌 뿐 대부분의 시간은 침묵했습니다. 지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의 음식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매우 즐거운 척하며 끊임없이 서연에게 음식을 덜어주었고 가끔씩 저를 향해 농담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항상 우아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저는 그녀의 시선이 가끔씩 복잡한 표정으로 지훈을 향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이 연극 속에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으며 아무도 제 존재를 의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려는 저를 세상이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어떤 농담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무심코 테이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얀 테이블보 아래 서연의 뾰족한 하이힐이 천천히 움직이더니 지훈의 바지자락에 멈춰 살며시 스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포크를 쥔 그의 손이 살짝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발을 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그저 서연이 그녀의 약혼자와 그의 새 신부 바로 앞에서 그런 은밀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제 추측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들 사이에는 정말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지훈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아마도 체념이었을 겁니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대한 고뇌. 하나 씨, 어디 안 좋아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황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래요? 민준은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저를 보더니 와인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 같은 좋은 날, 새 커플을 축하하기 위해 한잔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는 지훈과 저를 그리고 서연을 차례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기묘한 미소를 지으며 식탁에 앉은 모든 사람, 심지어 박 회장까지 경악하게 만드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두 커플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 갑자기 꽤 재미있는 생각이 드네요. 민주는 장난치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우리 파트너를 바꿔보는 건 어때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굳었고 박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엄격한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미치고 뻔뻔한 제안에 그저 입을 떡 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내 침묵하던 지훈이 갑자기 물잔을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처음으로 그는 형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곧 폭발할 것 같은 화산처럼 들끓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 만큼 했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을 떨게 만드는 무게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민준의 제안은 마치 폭탄처럼 이 가족의 위선적인 평화의 껍데기를 깨부수고 그 안에 숨겨진 복잡하고 위태로운 관계들을 드러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고급스러운 차 내부는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지훈의 온몸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뿜어져 나와 차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려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을 보고 있었지만 저는 그가 그것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굳어 있었고 턱은 단단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극도로 분노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무례한 제안 때문일까? 아니면 그 제안이 서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일까? 민준이 제게 관심을 보여서 질투하는 걸까? 아니면 감히 서연을 농담거리로 삼아서 질투하는 걸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감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 한마디가 그의 분노에 불을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차가 저택문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기사가 황급히 내려 차문을 열고 지훈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스스로 휠체어를 몰아 집 안으로 직행했습니다. 아직 차에 앉아 있는 저는 내버려 둔 채 그는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행동에 저는 서운하고 조금 화가 났습니다. 민준의 농담에 희생된 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왜 저에게 화풀이를 하는 걸까?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진정시킨 뒤 차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캄캄했고 오직 마당에 희미한 등불 빛만이 비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휠체어는 문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이 몸을 웅크리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누구든 다가오면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제가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휠체어를 돌려 저와 마주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무섭게 빛났습니다. 그 남자랑 화장실에서 무슨 얘기를 했죠? 그가 신문하듯 낮고 억눌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에요. 저는 황급히 해명했습니다. 우연히. 그가 비웃었습니다. 비웃음 가득한 냉소였습니다. 내가 믿을 것 같아요. 박씨 집안에 들어온 지 며칠이나 됐다고 벌써 내 형을 유혹하려고 해. 당신 정말 간단한 여자가 아니었. 그의 터무니없는 비난에 저는 할 말을 잃었고 이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꿍꿍이가 있는 건 제가 아니라 아주버님이라고요. 그래? 그럼 왜 거절하지 않았지? 왜 그 남자가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도록 내버려뒀어? 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저를 향해 움직이며 조용한 공간 속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떠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절 붙잡았다고요. 그리고 왜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가서 아주버님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못 하시는 건가요? 당신이 마음에 품은 사람이 그 사람 약혼녀니까.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음속 의심을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제 말이 그의 아픈 곳을 찌른 듯 했습니다. 지훈의 안색은 극도로 굳어졌습니다. 그는 휠체어 팔걸이를 세게 움켜쥐었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 닥쳐. 그가 분노로 잠긴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해 말할 자격 없어. 왜요? 왜 자격이 없죠? 명목상일지라도 저는 당신 아내잖아요. 당신이 그 여자를 보는 눈빛을 봤어요. 테이블 밑에서 그 여자가 당신 발을 건드리는 것도 봤다고요. 떳떳하지 못한 관계는 당신들 두 사람이에요. 저는 본물 터지듯 억울함을 쏟아냈습니다. 지훈은 분노에 차마를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휠체어를 몰아 저에게로 돌진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엄청난 힘으로 제 손목을 붙잡아 그의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봐. 그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핏발선 눈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의 숨결에서 진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파티에서 술을 많이 마신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기는 끊어지기 직전의 현처럼 팽팽했습니다. 저는 그의 분노에 겁이 나면서도 동시에 극도의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밤은 결코 평온한 밤이 아닐 것 같았습니다. 이거나요. 저는 쇠사슬처럼 단단한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의 힘은 제 생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왜 나야 하지? 그가 술과 분노로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비웃었습니다. 당신 내 아내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그럼 아내로서의 본분을 다해보시지. 그의 말에 저는 몸을 떨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질투해요. 저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목소리에는 도전적인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민준 씨가 저한테 말을 걸어서 화가 난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이 감히 서연 씨를 농담거리로 삼아서 화가 난 거예요? 당신은 형한테 맞설 용기도 없고 사랑하는 여자를 되찾을 용기도 없으니까 만만한 저한테 화풀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그의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그의 눈 속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행동으로만 대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거칠고 징벌적인 키스로 제 입술을 덮쳤습니다. 그 키스에서는 쓴 술맛과 그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발버둥치며 고개를 돌려 피하려 했지만 그는 한 손으로 제 목덜미를 단단히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허리를 감아 제가 그의 키스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의 키스에는 조금의 부드러움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삼켜버릴 듯한 소유욕 가득한 침범이었습니다. 저는 고통과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와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초반의 분노가 가라앉아 저는 점차 그의 키스에서 다른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절망, 오랫동안 억눌려온 고통, 그리고 불타는 듯한 갈망. 그의 키스는 점차 깊어졌습니다. 더 이상 징벌이 아니라 마치 절망 속에서 탈출구를 찾는 듯한 구원의 요청 같았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저는 깜짝 놀라 저항하는 것조차 잊었습니다. 저는 그저 가만히 서서 그가 키스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그가 항상 자신주의에 세워두었던 얼음장 같은 벽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안에서 상처받고 고독한 그의 영혼이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그가 저를 놓아주었을 때 우리 둘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단단히 붙잡고 이마를 제 이마에 기댄 채 눈을 꼭 감고 있었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그의 잘생긴 얼굴에는 피로와 고통만이 역력했습니다. 이 결혼. 그가 잠기고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단순한 계약이 아니야. 저는 침묵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계약이 아니라면 대체 뭘까? 그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깊고 검은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도저히 읽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살며시 고개를 숙여 제 귀에 바싹 다가왔습니다. 나에 대한 소문들, 전부 거짓이야. 그의 따뜻한 숨결이 귓가를 스치자 저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휠체어를 돌려 침실을 향해 조용히 나아갔습니다. 어두컴컴한 거실에 저 혼자 남겨둔 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에 대한 소문들, 전부 거짓이야. 거짓이라니 무슨 뜻일까? 그가 마비되지 않았다는 뜻인가? 아니, 그럴 리 없어. 나는 그가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을 봤는데. 그렇다면 그가 남자로서의 기능을 잃지 않았다는 뜻인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이 결혼, 제가 스스로를 위해 그려왔던 안전한 황금 세장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남자, 제 남편은 무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감히 예측할 수 없는 미스터리이자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가 쳐놓은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얇은 담요 한 장이 덮인 채 소파에서 잠을 깼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어젯밤 일어난 일들로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지훈의 고백, 그의 키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인 꿈 같았습니다. 이 담요를 그가 덮어준 것인지 아니면 가정부가 덮어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식당으로 갔을 때 지훈은 이미 그곳에 앉아 경제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편안한 실내복으로 갈아입었고 얼굴에서는 어젯밤의 분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차갑고 서먹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났던 일을 완전히 잊어버린 듯 혹은 일부러 그런 척하는 듯 했습니다. 아침 식사 분위기는 극도로 숨막혔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제 몫의 음식을 먹으며 가끔씩 그를 곁눈질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정상인 걸까? 왜 그 사실을 숨겨야만 했을까? 이 결혼의 진짜 목적은 대체 무엇일까? 식사 끝나면 옷 갈아입어요. 지훈이 갑자기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는데요?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혼인신고하러. 그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네 글자에 저는 하마터면 손에 든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혼인신고라니. 우리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고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그를 법적으로 묶는 서류 한 장이 생길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거래 결혼이 점점 너무 현실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왜 신고를 해야 하죠? 우리 이미 결혼식 했잖아요. 제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그제야 지우는 신문을 접고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결혼식은 남들 보라고 하는 형식일 뿐이야. 서류가 있어야 법적인 부부지. 싫어요? 저는 말이 막혔습니다. 제가 원하지 않냐고요? 당연히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목상의 결혼, 공평한 거래를 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거절한다면 그는 어떻게 생각할까? 특히 어젯밤의 고백 이후로는 이 예측 불가능한 남자를 화나게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좀 갑작스러워서 제가 서둘러 말했습니다. 그럼 준비해요. 15분 줄게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휠체어를 거실 쪽으로 돌렸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계획했던 궤도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 절차는 박 씨 가문의 특별한 신분 덕분인지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붉은색 혼인관계 증명서를 손에 들고 제 이름과 박지훈의 이름이 나란히 적힌 것을 보자 매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명목상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진정한 그의 아내가 된 것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훈은 제게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계약서. 그가 대답했습니다. 읽어봐요. 저는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작성된 혼전 계약서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길을 가장 끈 것은 재산에 관한 조항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그가 3년 안에 저에게 100억 원을 주겠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약속했던 그대로. 이거 정말이에요? 저는 100만 원짜리 카드 사건 이후로 그의 어떤 약속도 믿지 못하게 되었기에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습니다. 박지우는 대답 대신 펜과 백지 한 장을 꺼내 무언가를 적어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읽었습니다. 차용증. 나 박지우는 이하나 씨에게 금 100억 원을 빚졌으며 3년 이내에 전액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손에 든 차용증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것도 그의 또 다른 장난일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화를 내며 물었습니다. 지훈은 저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미소였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보증서 같은 거니까. 보증서요? 차용증 한 장 던져주고 보증서라니 믿을 수 없어요. 못 믿겠으면 공증받으러 가도 돼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머리가 완전히 혼란스러워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돈을 주지 않고 이런 차용증을 주는 거죠? 그는 잠시 침묵하며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더 이상 장난기가 없었습니다. 어딘가 진지한 기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내 돈은 당신 돈이기도 하니까. 그의 말에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내 돈은 당신 돈이기도 하니까. 단순한 말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 관계가 더 이상 거래 속의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 진짜 부부라고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며 그가 점점 더 이해하기 어렵고 비밀스러운 존재가 되어간다고 느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고 며칠 후 지호는 본가에 계신 그의 아버지 박 회장님을 뵈러 갈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인정받은 며느리로서 공식적으로 그를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긴장과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 회장에 대한 소문은 좋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재계에서 무자비한 거물이며 엄격하고 독단적인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까다로운 남자를 마주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도착했을 때 우리를 맞이한 남자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 회장은 50대 초반으로 보였고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있었지만 여전히 멋있었습니다. 그는 간편한 실내복 차림이었고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왔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아비가 기다리고 있었다.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지훈을 대하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엄격함이나 독단적인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사랑과 다정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평범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는 것처럼요. 아버지, 이쪽은 하나씨입니다. 지훈은 여전히 사무적인 말투로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래, 새아가구나. 박 회장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미소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예쁘구나. 어서 들어오너라. 그는 직접 지훈의 휠체어를 거실로 밀고 들어가며 식사는 잘하는지, 잠은 잘 자는지, 일은 어떤지 등 온갖 것을 물었습니다. 지훈은 짧게 대답할 뿐이었지만 박 회장은 전혀 개의치 않고 여전히 인내심 있고 부드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화려한 거실에 앉아 이 예상치 못한 친절함에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박 회장은 온갖 값비싼 과일과 다과를 내오게 하고는 계속해서 제게 덜어주었습니다. 새아가 집처럼 편하게 있거라. 나중에는 아예 여기 들어와서 우리 부부랑 같이 살면 더 좋고. 아버님. 저는 황급히 호칭을 고쳤습니다. 박 회장은 매우 만족스러운 듯 허우 웃었습니다. 그 후 그는 집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집사는 즉시 아름다운 붉은색 비단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이다. 박 회장은 직접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짝이는 금괴와 물빛이 맞고 투명한 최상급 비취 팔찌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이 엄청난 선물에 압도되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너무 과분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서둘러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님, 과분하긴. 이제 한 가족인데 사양하지 말거라. 박 회장은 온화하게 말하며 비취 팔찌를 들어 제 손목에 직접 채워주었습니다. 채워놓으니 참 잘 어울리는구나. 우리 지훈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어. 저는 도움을 청하려 지훈을 쳐다보았지만 그는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실 뿐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벌어지는 모든 일이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박 회장의 온화함과 너그러움에 저는 점차 경계심을 풀었습니다. 아마도 그 소문들은 그저 남들이 시기해서 지어낸 말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무자비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점심 식사는 매우 화기애애하고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계속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어 저를 여러 번 웃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박 씨 가문에서의 제 며느리 생활이 생각했던 것만큼 끔찍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거의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 온화한 가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 찢겨져 나가고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을 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몇 마디 하더니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잠시 다녀와야겠습니다. 그래, 일은 중요하지. 어서 다녀오너라. 하나는 여기 남아서 아비랑 놀게 하고 박 회장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휠체어를 움직여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문 뒤로 사라지는 순간 저는 방 안의 공기가 변하는 것을 즉시 느꼈습니다. 박 회장의 입가에서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작은 소리가 조용한 공간 속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더 이상 따뜻함과 온화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날카롭고 차가우며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탐색의 눈빛이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고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제 외부인도 없으니 솔직하게 말해보거라. 그의 목소리도 변해 있었습니다. 낮고 위험이 가득했습니다. 내 어미가 너를 이곳에 보낸 목적이 무엇이냐?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과 180도 변한 태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경멸 가득한 냉소를 지었습니다. 내 앞에서 순진한 척하지 마라. 네가 그 여자의 딸인데 모를 리가 있겠나. 그 여자가 대체 원하는 게 뭐지? 돈인가? 아니면 이 집안을 다시 한번 박살내고 싶은 건가? 어머니라니요. 저희 어머니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상관이냐고. 박 회장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마음속까지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보아하니 그 여자가 너에게 우리의 과거에 대해 아무 말도 해주지 않은 모양이군. 그는 일어나서 뒷짐을 지고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오래전 나와 내 어머니는 사랑하는 사이였다. 뜨겁고 열정적으로 사랑했지. 하지만 나는 가문의 이익을 위해 그 여자를 배신하고 다른 여자, 지금의 내 아내와 결혼했다. 저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제가 들은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순종적이고 온화하게 살아오신 제 어머니가 이 권력 있는 남자와 그런 파란만장한 사랑을 했다니. 내 어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지. 박 회장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내 행복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 여자가 일으킨 사고 때문에 내 아내는 처사들. 내가 가장 고대했던 아들을 유산했어. 제 목이 바싹 마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나는 그 여자에게 경고했지만 멈추지 않았어. 심지어 그 여자는, 박 회장은 갑자기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 극도의 증오가 서렸습니다. 그 여자는 내 인생까지 망가뜨렸어. 그는 어머니가 무슨 짓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고통스럽고 분노에 찬 표정을 보니 그것이 매우 끔찍한 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 딸을 내 아들 곁으로 보냈겠다. 말해봐라. 너희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박 씨 집안에서 아직도 원하는 게 남았느냐? 그가 돌아와 저를 다그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온몸이 굳은 채 앉아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 대해, 그녀의 삶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연약하고 병든 모습 뒤에 그런 원한과 복수심 가득한 과거가 숨겨져 있었다니. 그리고 저는 무심코 어머니의 복수극의 장기말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의자에 넋놓고 앉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은 박 회장의 말로
어지러웠습니다. 어머니와 그 남자, 사랑, 배신, 복수. 그 단어들은 제가 알던 온화하고 순종적인 어머니의 이미지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저는 제 세상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지훈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창백하게 질린 제 얼굴과 굳은 표정을 보더니 이내 아버지의 차가운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휠체어를 제 옆으로 몰았습니다. 저희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감정 없는 목소리로 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차갑게 코웃음을 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그는 제게 한마디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걸까? 그도 저와 어머니를 음모를 꾸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차는 우리 빌라로 향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는 저를 강변의 한적한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강물이 넓게 내다보이는 통유리가 있는 개인실을 선택했습니다. 종업원이 나가고 우리 둘만 남게 되자 지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눈은 이미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두 분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지훈은 전혀 놀라지 않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까지 얘기했는데요? 어머니가 아버님께 복수했고 아버님의 인생을 망가뜨렸다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생을 망가뜨려. 지훈이 비웃었습니다. 비웃음 가득한 냉소였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씨 어머니가 어떻게 복수했는지도 말해주던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씨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배신당한 후 사랑뿐만 아니라 뱃속의 아이와 영원히 엄마가 될 수 있는 능력까지 잃었어요. 그 사람이 간접적으로 일으킨 사고 때문이었죠. 지훈의 목소리가 슬픔을 머금고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복수를 위해 하나씨 어머니는 약을 써서 그를 영원히 남자 구실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아버지처럼 오만하고 체면과 혈통을 중시하는 남자에게는 그게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을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박 회장이 숨겨왔던 비밀, 그의 증오의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군요. 그럼 당신은요? 저는 그의 두 다리를 보았습니다. 당신 사고도 이 일과 관련이 있나요? 지훈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는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올라 그의 얼굴을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아버지는 미쳐 날뛰기 시작했어요. 모든 분노를 주위 사람들에게 쏟아냈죠. 제 형, 민주는 어릴 때부터 후계자가 되기 위해 교육받았고 사생아인 저를 항상 무시했어요. 그놈은 우리 모자의 존재가 모든 비극의 원인이라고 생각했죠. 한 번은 말다툼 끝에 그놈이 고의로 저를 계단에서 밀어버렸어요. 제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비극을 안겨준 사람은 다름 아닌 친형이었던 것입니다. 권세 있는 가문이지만 그 속은 이렇게 썩어 문드러지고 잔인했다니.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훈은 찻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깊고 검은 눈에는 제가 이전에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씨가 오해하는 걸 원치 않으니까요. 이 결혼은 당신 어머니의 계획도 복수극도 아니에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겁니다. 당신이요? 제가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조용히 아주 깊고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제 현재의 껍데기를 꿰뚫고 아주 오래전에 묻혀버린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이. 혹시 햇살 보육원 기억나요? 그가 갑자기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햇살 보육원이라는 네 글자는 마치 열쇠처럼 제 마음속 먼지 쌓인 기억의 문을 갑자기 열어젖혔습니다. 햇살 가득한 마당,
꾀죄죄하고 마른 아이들, 빵 한 조각 때문에 벌어지던 다툼과 싸움. 그 모든 이미지가 갑자기 밀려왔습니다. 그곳은 제가 항상 잊으려 애썼던 과거의 일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던 어린 시절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곳을 알아요? 제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할 정도로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차갑거나 비꼬는 듯한 미소가 아닌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 미소는 그의 얼굴을 환하게 밝혔고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나도 아주 오래전에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제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박씨 가문의 도련님이 보육원에 있었다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다른 아이들에게 항상 괴롭힘 당하던 마르고 약한 남자, 이 기억나요? 그가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준영이었는데, 준영, 그 이름은 제 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저는 멈칫했습니다. 깡마른 준영이 항상 혼자 구석에 틀어박혀 있고 몸에는 늘 멍자국이 있던 아이, 저를 졸졸 따라다니며 빛나 누나라고 부르던 아이, 그리고 보육원의 대장이었던 저는 덩치 큰 아이들의 주먹으로부터 그 약한 아이를 항상 지켜주었죠.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눈앞의 남자를, 그의 깊은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맞아요. 저 눈은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슬프고 어딘가 체념한 듯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굳은 의지가 숨겨져 있는 눈. 그것은 옛날 그 준영이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당신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빛나, 누나, 나야.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드디어 찾았어. 그의 입에서 나온 빛나 누나라는 두 글자에 제 마음속 마지막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보육원 시절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한 번은 덩치, 큰아이의 주먹 세례를 제 작은 몸으로 막아주었던 기억. 제가 가진 유일한 찐빵 반쪽을 그 아이에게 양보했던 기억. 그 아이가 주었다며 제 손에 쥐어준 사탕, 한 알. 그것이 자기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말했던 기억. 제 눈앞에 이 남자, 박씨 가문의 차갑고 장애를 가진 둘째 아들 박지훈이 바로 제가 온 힘을 다해 지켜주었던 작고 약한 남동생 준영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제가 이전에 알게 된 모든 비밀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째서 당신이에요? 제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왜 더 일찍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가 손을 뻗어 제 뺨에 흐르는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이 다정한 행동은 평소의 차가운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무서웠어. 누나가 나를 알아보지 못할까봐. 옛날의 그 준영이를 완전히 잊었을까봐. 아니, 저는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잊지 않았어.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내 인생의 가장 외롭고 어두웠던 시절, 나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이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나를 향한 그 믿음과 동경 가득한 눈빛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 그럼 어떻게 박 회장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저는 머릿속 혼란스러운 조각들을 맞추려 애쓰며 물었습니다. 그의 인생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비극적인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은 이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길고 파란만장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숨겨진 고통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박 회장과 다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였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는 아주 어릴 때 김준영이라는 이름으로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괴롭힘과 멸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를 항상 감싸주었던 강한 소녀 빛나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 시절 누나는 내 인생의 유일한 빛이었어. 그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나는 나에게 따뜻함이 무엇인지, 보호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줬어.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 나중에 커서 꼭 강해져서 누나를 지켜주겠다고. 하지만 몇 년 후 박 회장이 어떤 이유에선지 그를 찾아와 데려갔습니다. 그는 준영의 이름을 박지훈으로 바꾸고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부유한 가정에서의 삶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모의 냉대, 형 박민준의 질투, 그리고 자신을 진정한 아들로 여기지 않는 아버지의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한 번은 박씨 집안에서 도망쳐서 누나를 찾으러 보육원에 돌아간 적이 있었어. 하지만 사람들은 누나가 다른 가정에 입양되었다고만 하고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어. 그때부터 누나를 놓쳤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온 후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능력을 동원해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저를 찾아냈습니다. 제 이름이 이하나라는 것, 저와 양어머니의 어려운 생활, 그리고 어머니의 심장병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항상 누나 가까이에 있었어. 멀리서 누나를 지켜봤지. 그가 고백했습니다. 누나가 힘들게 일하는 모습, 어머니 병 때문에 걱정하는 모습, 밤에 혼자 앉아 우는 모습, 전부 봤어. 나타나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내 신분이 너무 복잡했고 누나를 박씨 집안의 문제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거든. 그의 말을 듣는 동안 제 가슴은 아프면서도 감동으로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삶과 힘겹게 싸우는 동안 항상 저를 몰래 지켜보며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니. 그럼 이 결혼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방법을 써야만 했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아버지는 죄책감과 후계자를 얻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나에게 지극한 사랑을 보이는 척했어. 그분은 내가 결혼하길 원했고 나는 누나의 어머니에게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지. 그걸 이용한 거야. 중매인을 통해 어머니께 말을 전하고 이 모든 이익을 위한 결혼이라는 연극을 꾸몄어. 그가 불임이라는 소문도 그가 일부러 퍼뜨린 것이었습니다. 나는 누나 외에 다른 어떤 여자도 내 인생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았어. 그리고 누나가 다른 걱정 없이 더 쉽게 이 결혼을 받아들였으면 했어. 나는 명분 있게 누나 곁에 있으면서 누나를 돌보고 지켜주고 싶었어. 빛나 누나, 이해하겠어. 내가 한 모든 건 전부 누나를 위해서였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모든 냉담함과 이해할 수 없었던 행동들이 이제야 모두 설명되었습니다. 그것은 증오가 아니라 수년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깊은 감정을 숨기기 위한 서투른 위장이었습니다. 그는 차갑고 무자비한 박지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옛날의 그 준영이었습니다. 단지 이제는 어른이 되어 자신만의 방식으로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영아, 고마워. 날 잊지 않아줘서. 제가 처음으로 그를 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멈칫하더니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전 세대의 원한, 부유한 가문의 음모, 모든 것이 뒤로 물러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그저 빛나와 준영, 세상의 풍파 속에서 마침내 서로를 다시 찾은 두 고아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지훈, 아니 준영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사이에 얼음장 같던 벽은 허물어졌고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따뜻한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저를 하나 씨라고 부르지 않고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가끔 단둘이 있을 때면 저를 빛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심장은 달콤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민준의 약혼녀 서연의 존재였습니다. 저를 향한 준영의 마음을 알게 되었지만 저는 여전히 그가 그녀에게 보냈던 복잡한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명확히 물어볼 기회는 박 회장의 생일 파티에서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파티는 이전 가족 모임보다 훨씬 더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저와 준영은 함께 등장했습니다. 우리의 다정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은 많은 사람들을, 특히 민준과 유라를 놀라게 했습니다. 파티가 한창일 때 저는 준영을 조용한 발코니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준영아, 제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물어볼 게 있는데 괜찮아? 뭐든지 물어봐, 누나. 그가 부드러운 눈빛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서연 씨에 대한 거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녀에 대한 당신의 감정, 솔직히 말해줄 수 있어. 서연의 이름을 듣자 준영의 입가에서 미소가 살짝 옅어졌습니다. 그는 아래에 화려한 조명이 켜진 정원을 내려다보며 침묵했습니다.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누나가 물어볼 줄 알았어.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나와 그녀 사이는 누나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야. 그리고 그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막 해외에서 돌아와 자신의 집이라는 낯설고 적대적인 환경에 직면했을 때 서연은 그에게 유일하게 잘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미 민준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친누나처럼 그가 그룹의 일에 익숙해지도록 많이 도와주었고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정말 감사해. 하지만 그건 단지 동생이 누나에게 느끼는 감정일 뿐 남녀 간의 사랑은 절대 아니었어. 내가 그녀를 볼 때의 눈빛은 미안함과 연민이었어. 미안함이라니 이해가 안 가. 나는 민준이 형이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거든. 준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형에게 그녀는 그저 아름다운 장신구, 집안끼리 격이 맞는 아내, 가문 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형은 밖에서 다른 여자들을 수시로 만나고 다녀. 서연 씨도 모든 걸 알지만 자기 집안의 이익 때문에 참고 있는 거야. 나는 그녀를 도울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꼈어. 그저 그녀가 불행한 결혼 생활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그럼 그날 테이블 밑에서 그녀가 했던 행동은 저는 여전히 약간의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영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마 그건 민준이 형의 무관심에 대한 그녀 나름의 반항이었거나 절망 속에서의 장난이었을 거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나와 그녀 사이는 완전히 떳떳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오직 누나 한 사람뿐이었어. 빛나 누나. 그가 돌아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실되고 간절했습니다. 제 마음속의 모든 의심과 불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수년간 저를 향해온 그의 마음을 믿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에서 갑작스러운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비명소리와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와 준영은 서로를 쳐다보고 황급히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연회장 한가운데 초췌한 얼굴과 깡마른 몸의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공간 속에서 이질적인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제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저는 소리치며 그녀에게 달려갔습니다. 조용했던 발코니에 준영을 남겨둔 채 시끄럽던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초대받지 않은 초라한 여자에게 쏠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어느 때보다 쇠약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은 퀭했으며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엄마,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몸도 안 좋으신데. 저는 칼에 베인 듯한 아픔을 느끼며 그녀의 깡마른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중앙 상석에 앉아있는 박 회장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안색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파티 주인의 즐거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경악과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길 왜?
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거렸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량하고 씁쓸한 미소였습니다. 박 회장, 놀랐나? 오늘 당신 생일이라고 해서 내가 큰 선물을 하나 주러 왔지. 어머니는 헛기침을 하고는 온 힘을 다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 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수년 전 박 씨 집안에 닥쳤던 비극을 아실 겁니다. 박 씨 가문의 첫 후계자였던 큰아들 박우진이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죠. 경찰은 실족사, 외부의 힘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고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 사건은 큰 충격을 주었지만 이내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짓말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박우진은 스스로 넘어져 죽은 게 아니에요. 그는 다른 사람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방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돌처럼 굳어버린 박 회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는 어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접니다. 연 회장이 터져나갈 듯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비명 소리와 수군거림이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습니다. 저는 땅이 꺼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엄마가 살인을?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온화하고 약하기만 했던 우리 엄마가 살인자일 리 없어. 엄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는 그녀의 팔을 세게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부드럽게 밀어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없었습니다. 오직 다정함과 끝없는 슬픔만이 가득했습니다. 하나야, 내 딸, 미안하다. 저택에 경비원들이 몰려와 어머니를 제압하려 했지만 그녀는 그저 가만히 서 있을 뿐 저항하거나 도망칠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박 회장. 어머니가 그를 돌아보며 슬픔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 아들을 죽였는지 아나? 그놈은 악마였기 때문이야. 그놈이 내 딸을, 아직 어린아이였던 내 딸을 겁탈하려고 했어. 나는 내 딸을 지키기 위해 그놈을 죽인 거야. 어머니의 마지막 고백은 제 머리를 강타하는 망치 같았습니다. 아득한 과거의 어느 어두운 밤, 음흉한 미소를 띤 젊은 남자, 극도의 공포, 그리고 어머니의 비명. 희미했던 기억이 갑자기 되살아났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잊었거나 혹은 제 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그 끔찍한 기억을 지워버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돌아왔습니다. 준영이 어느새 제 곁으로 와 비틀거리는 제 몸을 부축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꽉 잡아주며 약간의 온기를 전해주었습니다. 경찰이 곧 도착했습니다. 어머니는 수갑이 채워졌지만 표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끌려가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생일 파티는 비극으로 변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원한, 가장 어두운 비밀들이 운명적인 하룻밤 사이에 모두 빗속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머니는 조사를 받기 위해 구금되셨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여론을 뒤흔들었습니다. 저와 준영은 최고의 변호사를 찾아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어머니의 죄를 조금이라도 감형받게 하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모든 도움을 거절하시고 담담하게 모든 죄를 인정하셨습니다. 며칠 후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구치소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의사는 어머니가 말기 폐암이었고 엄청난 정신적 충격까지 겹쳐 더는 버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법의 심판을 받기 전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 같았습니다. 연이어 닥친 충격에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준영은 항상 제 곁을 지켰습니다. 그는 저를 대신해 모든 일을 처리하며 묵묵히 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모든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낡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익숙한 온기와 어머니의 유품을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낡은 옷장을 정리하던 중 저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익숙한 글씨체가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하나에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하나야, 네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아마 이 세상에 없겠구나. 너무 슬퍼하지 마라. 엄마는 너무 힘든 삶을 살았단다. 떠나는 것이 오히려 엄마에게는 해방이란다. 아마 너는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되었겠지. 엄마의 과거, 박 회장, 그리고 엄마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도 너에게 숨겨서 미안하다. 네가 증오 속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날 밤 엄마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내 인생은 그 짐승 같은 박우진에게 짓밟렸을 거야. 엄마는 그놈을 죽인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후회되는 것은 너에게 온전한 삶을 주지 못했다는 것뿐이야. 엄마는 수십 년간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어. 이 병은 아마도 엄마가 받아야 할 벌이겠지. 하나야, 내 결혼에 대해 엄마를 원망하지 마라. 네가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생각하는 걸 알지만 그게 아니란다, 딸아. 너 혹시 아니? 보육원의 그 준영이가 바로 지금의 박지훈이란다. 엄마는 아주 오래전에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 그리고 그 아이가 너를 단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것도. 그 아이는 수년간 너를 몰래 지켜보고 보호해왔단다. 너를 향한 그 아이의 마음은 진심이야. 엄마는 내가 오래 살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 엄마가 죽고 나서 너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게 유일한 걱정이었지. 너를 준영이에게 시집 보낸 건 엄마가 가장 믿는 남자에게 내 유일한 딸을 맡기는 것이었단다. 그 아이가 평생 너를 사랑하고 지켜줄 거라는 걸 엄마는 알아. 그 예단비는 네가 안심하고 이 결혼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핑계였을 뿐이야. 하나야, 과거의 모든 원한은 잊어버리렴. 그리고 준영이 곁에서 엄마 목까지 행복하게 살아다오. 사랑한다, 내 딸.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이해와 연민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모든 일은 그것이 옳든 그르든 저를 향한 끝없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목숨과 명예를 모두 바쳐 저를 지키고 제 행복한 미래를 계획해 주셨던 것입니다. 엄마, 이제 알겠어요. 전부 다 알겠어요. 어머니의 고백과 죽음은 박 회장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과거 아들을 잃은 고통, 자신의 과오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평생 증오했던 원수가 사라진 데서 오는 공허함. 이 모든 것이 그의 건강을 빠르게 갉아먹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불과 일주일 후 어느 날 아침 가정부가 잠든 채 숨져 있는 박 회장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력으로 가득 찼지만 비극과 원한으로 얼룩졌던 한평생을 그렇게 마감했습니다. 박씨 가문 수장의 죽음은 다시 한번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관심사는 그의 유언장과 뒤따를 재산 싸움이었습니다. 장남이자 명목상의 후계자였던 민주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는 장례식장에서 슬픈 척하면서도 마치 한성그룹 전체를 손에 쥔 듯한 더이만만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유언장 발표는 장례식이 끝난 직후 가문의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저와 준영, 민준, 유라, 그리고 박 회장과 오랫동안 별거해 온 법적인 아내까지. 방 안의 공기는 극도로 팽팽했습니다. 민주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유라는 구석에 움츠려 앉아 초조하고 긴장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나이든 변호사는 서두를 마친 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저의 모든 재산, 즉 한성그룹의 지분, 모든 부동산, 은행 예금 및 기타 가치 있는 자산은 제가 사망한 후 단 한 사람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민준이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에 그의 미소는 얼굴 위에서 굳어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 아들 박지훈입니다. 방 안은 무서울 정도의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준이 가장 먼저 그 침묵을 깼습니다. 말도 안 돼. 그가 책상을 치며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장남이자 합법적인 후계자는 저라고요. 저 사생아, 자식이 무슨 자격이 있단 말입. 변호사는 침착하게 안경을 고쳤으며 유전자 검사 결과지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민준 도련님,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실시한 DNA 검사 결과에 따르면 도련님과 회장님은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회장님의 유일한 친아들은 바로 여기 지훈 도련님이십니다. 또 하나의 폭탄이 터졌습니다. 민준은 충격에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친아들이 아니라니, 그럼 그는 누구의 아들이란 말인가? 옆에 앉아있던 계모도 얼굴이 하얗게 질려 고개를 숙인 채 아무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두운 비밀이 마침내 드러난 것입니다. 유라 양과 민준 도련님께는 회장님께서 각각 빌라 한 채와 생활에 충분한 정도의 지원금만 남기셨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호사가 덧붙였습니다. 민준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수십 년간 누려온 부와 명예, 후계자라는 자부심, 모든 것이 하룻밤 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유라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은 그 모든 원한과 죄와 함께 이제 준영의 어깨 위에 모두 얹히게 되었습니다. 햇살 가득한 어느 오후, 저와 준영은 어머니와 박 회장의 묘를 함께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묘는 교회의 한적한 묘지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평생의 원한은 마침내 한 줌 흙 아래 묻혔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풀과 나무 향기 그리고 보기 드문 평온함을 싣고 불어왔습니다. 그 사람 원망스러워. 제가 조용히 침묵을 깨며 물었습니다. 준영은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전에는 그랬어. 우리 모자를 버린 것 때문에 원망했고 가족을 주었지만 사랑은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원망했지. 하지만 지금은 그냥 불쌍하다는 생각만 들어. 그가 저를 돌아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분이 말년에 나에게 사랑을 보이는 척했던 건 사실 나를 아껴서가 아니었어. 외로웠기 때문이야. 그분은 모든 걸 잃었잖아. 사랑했던 여자도, 남자로서의 자존심도, 가장 기대했던 아들까지도. 나는 그저 그분이 기댈 마지막 지푸라기였을 뿐이야. 자신의 공허함과 후회를 메우기 위한 존재. 그 사랑은 사실 이기심이었어. 준영의 말에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았고 내려놓는 법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거지? 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응, 정말 끝났어. 그가 팔로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전 세대의 원한은 그분들과 함께 잠들게 하자. 우리 앞에는 아직 아주 긴 미래가 있잖아.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검은 눈에는 더 이상 차가움이나 우울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따뜻함과 다정함, 그리고 끝없는 사랑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빛나 누나, 이제부터는 내가 누나를 지킬게. 우리 함께 진짜 가족을 만들자. 사랑과 웃음만 가득한 그런 곳. 그럴 수 있겠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응, 준영아, 우리 함께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게 불고
푸른 하늘 위로 흰 구름이 유유히 흘러갔습니다. 어두운 과거는 뒤로 물러나고 눈앞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그 옛날의 두 고아는 마침내 인생의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